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짝이른 외로운 기러기 마냥 혼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빵꾸나 했으니까 이번 주에 좀 만회를 많이 하셔야죠. 네. 어쨌든 좀 멀리 갔다 왔습니다. 네. 한 주 결석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지난주에 스웨덴과 핀란드를 다녀오셨어요. 네. 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 작지만 강한 나라. 예. 이들 나라를 방문을 하셨고, 네. 그쪽에 있는 군 관계자들이나 언론인들도 두루두루 만나신 거죠. 그렇죠. 이제 국제 평화, 또, 방위 산업, 또 각국의 어떤 군사력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두루두루 이제 살펴볼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1부 때. 네네. 그리고 강소국의 비결은. 강소국의 비결. 네. 이런 어떤 좀 타이틀을 가지고. 네. 이들 나라가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된 비결은 뭐고. 우리가 그 속에서 좀 추출할 수 있는 교훈, 배워야 될 점들이 뭐가 있는지. 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1부 때 좀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방송에 앞서 좀 공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진짜 안보가 10월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4차례에 걸쳐서 공개 특강을 좀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김종대 편집장님이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성공회대 사회학과의 김동춘 교수님께서 이 군폭력의 사회학 또 편집장님께서 요즘 또 국제정치학자들보다는 사회학자들을 만나서 이 군대 문제를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김동춘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듣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발전은 안전한가? 이 핵발전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환경 또 에너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원전 문제를 가지고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팀장님을 모시고 또 강연 말씀 듣는 그런 순서 마련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고 또 공개 방송인 만큼 끝나면 또 우리가 티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진짜 안보 변함없이 전하는 말씀 듣고 또 하이파이브 듣고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2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기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2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제69차 유엔 총회에서도 남북 간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을 두고 북한은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먼저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연설이 정면 대결이며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핵 문제는 애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 대학교 명예선임연구원은
유엔 총회와 아시안 게임이라는 두 번의 중요한 대화 기회를 남북이 모두 놓쳐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30일 열린 미국 외교협회 간담회에서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게 현재 미국의 판단입니다. 워크 부장관은 한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고 그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 중인 바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한국을 방문한 미국 글린 데이비스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양 대표는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인도적 사안을 특정에 거론한 건 이례적입니다. 한편 데이비스 수석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는 전략적으로 우리 모두 마주하는 단일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대화가 정체된 것에 대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로 66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 행사가 예년보다 조촐하게 진행됩니다. 군 당국은 스마트 퍼펙트가 올해 컨셉트라고 강변하지만 총기 난사 사건과 가혹행위 사망 등 문제에 시달리는 군 당국이 외부 시선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대규모 병력 퍼레이드나 첨단 무기 공개도 없습니다. 식후 행사에는 군의 자성과 성찰, 열린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의 영상물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소국의 비결, 요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지금 잠깐 전화 말씀 듣는 중간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사드를 탈탈 털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어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로버트 워크 펜타곤 부장관이. 그렇죠. 국방부 네. 부장관이. 예. 네. 근데 그 바로 오늘이죠. 네. 그 얘기한 다음 날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그런 적 없다. 한 적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렇죠. 김종대 편집장께서 좀 다른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자,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미국이 그 한국 정부하고 뭐 협의를 하고 있다. 또 사드를 한국 내에 배치하는 부지를 조사했다. 네. 알아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동안 많이 들은 것은 그건 한국 정부나 한국 국방부 또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양해가 없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가 부인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은 겁니다. 네. 우리 국방부는 그런 적이 없다. 이게 네. 어떻게 된 얘기냐. 제가 그 미 대사관이라 그 주변의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이 문제에 대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을 했는데 네.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미국은 원래 한국에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 한국에 이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무슨 당장 한미 관계 동맹을 강화한다든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지 미국은 네. 이게 아니고 네.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는 중국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관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거라는 거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시점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이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거는 애시당초 검토 대상에 없다.
네. 예, 그건 고려 사항이 아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 자꾸 그 정권 실세, 정치인들이나 예비역 장성들이 허구한 날 찾아와가지고 네.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를 애걸복걸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 네. 이 그러니까 문제를 한국의 정권 실세와 정치 예비역들이 미국의 어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왜 이 시점에서 절실한지 강력히 여러 번 그 요로에 걸쳐서 얘기를 네. 해가지고 네. 미국이 그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레스판스 반응을 보여준다는 성의 차원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한국이 절박하다면 한번 가서 알아는 보자. 네. 예비 조사를 해보자. 네.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활동이 이루어졌고, 네. 그게 언론에 나간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네. 한국에서 현지 조사를 했다는 거, 네. 사드 미사일 배치할 부지를 알아보고 다녔다는 거, 네. 이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사드라는 어떤 그 시스템이 현재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MD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무기기는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MD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네. 사실은 그거보다 당장 현안으로선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한국 측 요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얘기만 쏙 빼고 미국이 사드 배치를 알아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검토에 들어갔고 네. 그걸 위해서 이제 부지 조사까지 마쳤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은 했어요. 네. 네, 뭐 태평양 사령관, 국방부 부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급은 쭉 해왔단 말이죠. 주한미군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런 어떤 그 배경에는 뭐 정부의 직접적인 당국자는 아니지만 여당의 실세의원들, 그다음에 예비역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사드 배치 좀 해달라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그게 시작이 됐다. 그게 시작이 됐다. 예, 불이 이런 붙었다. 어떤, 예. 작년 말 올해 초다. 네. 지금 새누리당 행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수의 새누리당 그 국방위, 외교, 통일위 등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MD 참여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이 현재 그 미국과 MD가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성숙돼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국이 소외됐을 때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이 사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이거라도 배치하라는 식으로 마침 옛날에 미군국의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가서 얘기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이거를 무기로 한국도 전략적 자산을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중국이 반발하는 거 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자꾸 미국 쪽이 얘기하니까 그게 시작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 됐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미국하고 착 달라붙어 있는데 한국도 좀 흉내라도 내자. 이런 조급증이 발동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 뭐 사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난주 방송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김정대 편집자께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어제 그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한 얘기 중에 몇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국내 언론은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거는 미국 대통령 수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매우라는 표현을 쓰면서 베리베리 임포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건 미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드를 일컬어서 전략적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무기 체계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결정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그렇죠. 이제 국가 전략 레벨에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김정대 편집장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만 이렇게 좀 짚고. 뭐 사드 얘기는 이 정도로 그런 면에서 이 한국이 최근에 미국의 애걸복걸하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국익의 손실로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그 용산기지 이전도 물 건너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만 받는 일 아니지 말고. 다 잔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기지는 따로 져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은 전략적인 카드 하나를 또 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용산기지 내줄 때 다른 걸 또 이 평택기지는 얻었는데 그거는 이미 카드가 한국 정부가 포기한 거니까 다른 걸 또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카드 하나를 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군의 행태를 보면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용산기지 그동안 몇십 년 잘 관리해왔지 않냐. 네. 이거 한국 정부에 주면은 이거 얼마를 주는 건데. 용산 땅값으로 계산해보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국 정부에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예, 이걸 아예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 후에 상응해서 대신 다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협상 카드가 된다는 겁니다. 네, 네. 하도 우리가 딜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나쁜 버릇을 들인 건 한국 정부예요. 예, 예.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그런 계산서들을 다 뽑고 있고 그러면은 이미 용산기지를 한국에 반환하는 건 미국의 의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대가로 평택을 준 겁니다. 네. 그런데 평택 없고 또 하나의 다른 용도로 이 카드를 써먹을 수 있는 여건이 또 생긴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좀 2사단 연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기지 텅텅 비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뭐 사드 갖다 놓고 뭐 레이더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뭐. 네. 아니 그런데 거기가 공항을 끼고 있는 그 평택의 어떤 미군 기지는 500년 기지입니다. 네. 그 동북아에서 최고의 어떤 그 허브 기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국가돈 1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영종도 공항 짓는데 8조 원 조금 더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봐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기지를 만들어주었는데 갈 미군이 없어. 그다음에 빠져나갈 땐 다른 거 또 해달란단 말이야. 이게 지금까지 한미 관계의 악순환이자 네. 이 국가적인 어떤 이익과 자존심을 내팽긴 정부가 네. 이 국민들한테 어떤 짐을 지우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속한 말을 합의한 말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지키고. 네. 아니 이게 전시점사건 되는 거지. 전시점사건 환수하기로 했으면 그 계획대로 했으면 뭐 이런 논란들이 안 벌어져도 되는 건데. 안 벌어져도 되는 예, 건데. 계속 전자권 늦게주면 뭐 기지 더 줄게, 뭐 MD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잘못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스웨덴 가서 그것 때문에 개망신을 당한 건데. 아니 스웨덴에 가서 국기를 선양하고 오셔야지 개망신을 당하고 개망신 당했어요. 무슨 사유로 또 망신? 제가 이번에 스웨덴 육군 초청으로 가가지고 네. 스웨덴의 육군 부대, 해군 부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소 네. 이런데 둘러보고 또 어떤 그 새로운 무기 생산하는 기업의 조립 라인도 가보고 다 네. 가봤어요. 네. 고속정은 타셨어요? 탔어요. 쾌속정. 탔습니다. 네. 예, 세계에서 50m 나가는 거. 시속 50이요. 예, 예. 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쾌속정이라는 걸 예, 타보셨구나. 예. 이야. 급정거도 돼요. 그 속도로 다니면서 급정거도 돼요? 예, 예. 무기도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어요. 예. 운용 인력 4명. 이거 내 무기 장사 같은 내 얘기 그만 할 건데. 예. 그러는데 거기에 7개국 기자들이 초청돼 왔더라고. 네. 주로 유럽 기자들입니다.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또 프랑스, 독일, 네. 스페인 등 7개 군사 잡지의 그 전문 기자들이 이제 네, 와가지고 네, 네. 선수들이 모였군요. 동양에선 한국만 갔기 때문에 네. 저는 비교적 대접받으면서 잘 어울렸습니다. 첫날은 네. 분위기 좋았어요. 네. 그런데 저녁 먹는데 네. 무심코 우리가 그 얘기를 꺼낸 게 실수였는데 앞으로 F-35에 필적할 비행기가 뭐가 나올까 이 질문을 하니까 유럽 기자들한테요. 네. 전부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네. F-35는 존재하지도 않는 비행기인데 거기에 필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유로파이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는 다 검증이 끝났는데 F-35라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러는 거야. 아니 우리 정부가 40대 산대는데? 네.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기자가 오고 제인 영감을 내는 그 영국 전략문제연구소에 분석관을 하다가 지금 전문 기자를 하는 아주 그 뛰어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 정부가 40대를 왜 삽니까? 그래서 영국도 36대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저기 함재기가 없어서 항공모함용으로 그거는 주문을 36대 한다 그런 건데 돈 없어서 14대밖에 이제 돈이 없어 가지고 36대 못 사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고 그나마 영국이 14대도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영국이 공동개발국인데 F-35. 공동개발국인데 함재기용은 F-35 B형입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 계속 시험 비행에서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택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이 F-35 40대 A형인데 그걸 왜 이 말을 하니까 유럽의 전 기자들이 날 쳐다봐.
아니, 당신이 언론인으로서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전투기 도구를 막아야지. 그걸 여기 와서 40대 산다고 자랑해?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샀나? 그래가지고, 이거 외국에 나가서 정부 욕을 할 수가 있나? 아무래도 외국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이라 좀 정치적인 게 있을 겁니다. 이랬거든? 네. 영국 기자가 또 그런 거야. 미국의 가장 확실한 동맹국은 우리인데. 우리 영국도 그런데 시원찮으면서 이거 재검토하고 있는데 한국이 왜? 그것도 원래 안 사던 나라가 뒤늦게 다 실패한 걸. 그 유럽 나라들이 전부 구매 취소, 축소, 연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40대 사준다 그러니까 눈이 땡그라서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이게 한미 관계의 실상입니다. 그래 외국 나가가지고 개망신을 당해서 그 다음 날부터 기자들 이래 몰려가는데 어울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다음에는 유럽 가지 마시고 미국을 가셔요. 미국을 가면 이제 대우 받겠네요. 네? 그런데 이거 이 팔 데 없는 F-35를 한국에서 사줬고 이 한국 기자 전문 기자가 왔으니 또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찾아와 F-35 사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해 주십시오. 평택은 계속 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로 해서 미국 사람들 버릇을 잘못 들여놨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조금만 딴짓 해봐요. 무슨 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군사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해외 나가가지고 남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왕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자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고 딴 데 가서 올렸잖아요. 아이고 참 이 F-35에 호텔에 들어와서 일이나 하고 F-35의 나비 효과가 스웨덴까지 미쳤군요. 아니 근데 최근 뉴스에 뭐 F-35 대당 1,200억으로 쇼 붙였다. 뭐 그렇게 결정됐다 이런 보도 나오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건 우리 희망까지요. 계약서 아직 사인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우리 예산이 이 정도인데 40대를 사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책정한 예산에 전투기 사는 거 봤습니까? 사업 과정에서 보통 뭐 20%, 30%, 많게는 2배까지 뛰는 게 여태까지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희망 가격을 책정했다는 하나의 기준선이지 앞으로 계약서 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누락된 가격이 많아요, 사실은. F-35는 도료를 매번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락고도 새로 져야 됩니다. 크게 져야 돼요. 또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만 해도 벌써 조단이에요. 이런 비용 다 빠져 있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에 이 가격으로 산다면은 난 비교적 잘한 거라고 봐요. 근데 얘기가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고 운영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거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200억이 확정가가 아니라 희망가다.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본질로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강소국들 스웨덴하고 핀란드를 다녀오셨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제가 그 나라들 역사를 보면 일찌감치 외세 순환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 소련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스웨덴, 핀란드가. 또 핀란드는 스웨덴한테 먹혔다가 독립한 나라고요. 자 이러다 보면은 역사가 작은 나라의 서름을 많이 겪었는데 1960년도까지만 해도 보면은 스웨덴 같은 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척박하니까 먹을 거라고는 감자하고 강에서 잡아들이는 연어 이게 주식입니다. 이러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바지를 학생들이 빨면은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하루는 뒤집어 입고 하루는 바로 입고 이러면서 주말에 빨고 이렇게 지금 70대들은 다 그런 보릿고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세계 최고 부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60대, 70대가 우리가 스웨덴을 일으킨 산업화 세력의 주역이라고 의시되거나, 이걸 가지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어떠냐? 예, 만불 시대 넘길 때까지는 사실 그분들 공로가 있어요. 네. 예, 우리가 이제 개발 독재를 거치면서 산업화를 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적어도 만불을 달성하고 올림픽을 치른 나라를 만든 거는 산업화 세력의 공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요걸 계속 우려먹고 팔아먹고 네. 자만에 취하고 네. 스스로 도취하고 이래 되니까 성장이 거기서 딱 멈췄어요. 네. 네. 그런데 스웨덴은 그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업화 보수 세력이 안보와 경제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려먹고 지금 그럼으로써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한 겁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떤 거 압도하려고 하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거기서 수준이 멈추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멈춘 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 하나의 어떤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을 보면 무언가 과거의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해서 30년, 40년 우려먹는 이런 국가의 격을 갖고는 절대 우리가 스웨덴이나 필리핀 같이 격이 높은 나라 또는 발전하는 나라로 저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주로 이제 둘러본 것은 그러면은 그 작은 나라들이 왜 저렇게 강한가? 보면은 스웨덴은 인구가 900만, 핀란드는 500만이에요. 네. 합쳐봤자 1,400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군사력 운용을 하는 걸 봐도 이 사람들은 사실은 러시아가 겁납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있고, 예. 과거에 2차 대전 때도 소련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소련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네. 냉전 시대는 핵전쟁의 공포 때문에 국토 전역에 핵전쟁 대비 시설을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나라가 뭐 안보가 뭐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좋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사력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1940년대부터 개발된 무기를 하나씩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용도를 다양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1세대 타입, 2세대 타입, 3세대 타입, 4세대 타입까지 네. 계속 그걸 기술을 축적하고 만들면서 변형시키니까 1940년대 무기가 지금 첨단화된 무기로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노화됐다 해서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예,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시켜서. 오늘날까지도 쓰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칼 구스타프 같은 무기는 1940년대 무기입니다. 그 네. 로켓포인데 네, 네. 예, 이게 지금 4세대까지 나왔는데 무게가 20kg에서 7kg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포탄이 다양해졌고 네. 이거 세계 9개국에 수출해 먹고 살고 네.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나라 무기 체계들은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네. 네, 해군 부대를 가도 무기가 5종류를 안 넘어요. 그 정도예요? 네, 50노트 나가는 함정도 돌격용, 상륙용, 상륙정, 예. 또 어떤 해상에서 교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무기를 다양하게 써먹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거죠. 한국은 어떠냐? 복잡한 무기를 단순하게 써먹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재래식 무기 하나 쓰다가, 이제 이거, 수명도 다 됐고, 또 벌써 한물 갔고, 이러면은, 야, 딴 거 또 사. 이런 식으로 무기 체계를 700종을 갖춰놨어요. 네. 그런데 스웨덴 같이 단순한 무기를 다양하게 써먹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무기를 네. 그때그때 제한적인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단순하게밖에 못 써먹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향악단이 한 7, 8개의 악기로,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만 가지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연주하는 네. 능력에 따라서, 네. 또 지휘자의 능력에 따라서, 네. 수십만의 음악을 7, 8개의 악기로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네. 야, 악기 하나 더 사. 이래가지고, 막 100종, 200종 되는 교향악단을 만들어 놓고 네. 지휘를 못 하는 거죠.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지휘해? 각 악기의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대신 지휘해 주니까 뭘.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현악기 지휘자 따로 있고, 네. 목관악기 지휘자 따로 있고,
타악기 지휘자 따로 있고 네. 이래놓고 지들끼리 또 협조가 안 돼. 그렇죠. 예,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작전밖에 못하는 거야. 예, 그 뭐죠? 계획에 나와 있는 거, 예, 예. 연습한 거. 예, 예. 갑자기 우발적인 다른 상황이 생기면 전부 마비되는 거죠. 네. 예. 지금 전방에 가 보십시오. 저기 귀순자 한 명이 넘어와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귀순하러 왔는데요. 일로 안 주시죠. 이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놓고 귀순 사건 보라고. 그러니까 정해진 길 가르쳐 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군대고 무기 체계도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국방비를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보통 한 5배에서 7배 더 씁니다. 네. 그런데 방산 매출액은 거기가 우리보다 7배가 많고. 거꾸로. 네.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단순한 무기를 성능이 좋고 값싸게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키니까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과 그 다음에 그것이 새로 개발될 때마다 전술이 또 개발이 되는 거야. 네. 이러니까 소규모 부대 하나가 그 기능하는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써먹을 때가 많아요. 네. 우리 전방 GOP 소부대들 있는데 그거 뭐에 써먹어요? 그거 경기 하나에만 써먹어야 돼요. 이렇게 국가가 지향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뭘 해든 저 나라는 축적이 되고 굉장히 강해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끝도 없이 사들여야 돼요. 끝도 없이 사들여도 그걸로 수명이 끝나요. 네. 축적되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나라가 옛날에 이제 대국들하고 전쟁도 많이 치러봤고, 특히 2차 대전 이후에도 이제 냉전 질서가 형성되면서 이들 나라의 국방 정책도 상당히 좀 이렇게 뭐 팽창주의적인 성격, 그러니까 좀 군사비도 많이 쓰고 병력도 많이 유지하고 이런 쪽의 방향이 초기에 형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빠르게 국방 개혁이 가능했던 건가요? 자, 스웨덴 같은 경우 제가 육군 총사령관하고 이틀을 같이 다녔습니다. 네. 그때 방문할 때 투스타예요. 총사령관이 투스타예요? 네, 소장이 투스타예요? 네. 병력이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런데 43만 병력을 6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43만에서 6만이요? 6만을 다시 1만 4천으로 줄입니다. 병력 수가 1만 4천 명이라고요? 네, 지상군이. 육군. 네. 예. 그런데 더 강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북구라파 나라들은 다 징병제 국가들이에요. 예. 전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최근에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일부 합병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아젠다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국제 정세를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면서 육군 총사령관 말은 러시아는 언젠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대비하는 방법은 어떤 핵심 기술과 군사적인 노하우만 축적을 해서 적은 병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혁신성을 더 갖춰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군축을 멈출 수는 없다. 이거는 계속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3만이 14,000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아니고 육군 총사령관이 그렇게 그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비전을 새로 만들고 모든 걸 다시 설계하고 기존 무기 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런데 스웨덴이 약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군에서는 불가능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건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군에서는.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휴전선을 방위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겠지 당연히. 그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계 전사를 봤을 때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 많은 대군을 깨부신 전쟁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사례도 많이 있죠. 독일군 15만으로 러시아군 50만을 깨부셨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는 거 아니다. 진짜 안보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가는 핵심 기술과 전술과 노하우를 발전시켜서 만약에 안보 상황이 나빠지면 그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이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가 그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징병으로 매년 병영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4,000명밖에 안 돼요. 복무기간 4개월이에요. 훈련시켜 내보내고. 계속 순환을 하면 4,000명 수준으로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군사력을
언젠가는 안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신속하게 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가는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이 너무 급격하게 군비를 줄이는 거에 불만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 그래서 맨날 아프간 이라크에 군 보내고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거는 그런 노하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63만 병력도 군에선 모자라다 그럽니다. 이렇게 큰 대군을 갖고도 모자라다 그래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편장님께서 이제 병역문화혁신위원회도 참여하고 계셔서 또 최근에 이제 병역 문제가 굉장히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이제 군부대도 방문하셨고, 그래서 그들 나라의 병역 문화는 어떤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세계 이제 징병제국가가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도 아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징병제국가를 가도 작전을 할 때 이때는 명령 복종 관계입니다. 그렇죠. 쏴, 돌격, 그다음에 후퇴. 이러면은 단순한 어떤 지휘로 굉장히 프로답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작전만 이제 딱 끝나면 제가 실제로 탱크 같은 기동하는 것도 다 봤고 시가전 모의 전투도 다 봤는데 딱 끝나면은요. 그 순간 이런 상하 관계고 뭐고 다 없어져요. 동등한 개인으로 다시 동등한 개인이에요. 육군 총사령관이 가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악수해요. 같이 담배 피고. 그러고 민간인들하고 그때 우리 기자들하고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포즈도 취해주고. 그리고 어디 집합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자기가 정시에 막사에 돌아가 장비방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지. 임무할 때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저렇게 군기가 빠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정서는 평소에 군기를 제대로 잡아놔야 훈련 때나 전시 때 제대로 이게 상명하복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식으로 보면은 평소엔 군기가 개판인 거네요. 개판인 거죠. 그러나 전투를 할 때, 작전을 할 때 보면 매우 뛰어납니다. 굉장히 프로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병영의 병들 간의 서열을 없애고 호칭을 전부 존댓말로 바꾸고 완전히 다 일반 사회 직장처럼 완전히 다 존댓말로 바꾸고 그래서 상호 존중 배려가 당연시되고 이렇게 돼도 한국군 병영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운동을 군에서 했어요. 옛날에 육군단에서 시행한 건데 사고 전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는 5군단은 이걸 안 했습니다. 사고 무지막이 터졌습니다, 거기. 철원 이런데. 그때 5군단장이 지금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에요. 이분이 군 인권운동 못 잡아마가 난리 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가 근무한 그 사단이 바로 왜 5사단 철책 맨날 뚫리고. 그 다음에 무슨 슈루탄 6사단인가? 거기서 까가지고, 사고 일어나고. 그 양반 굉장히 그런 식으로 부대를 이끌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옆에 육군단인가? 거긴 사고 안 나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상호 존중 문화를 갖고 있는 부대에서는 그런 사고가 거의 없었고. 실제 통계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군단장 물러나니까 원위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제는 존중과 배려 이런 운동 없다. 반말해라고 아예 공문으로 이상희 장관이 그다음에 휴가 나가면 휴가지에서도 하급자는 상급자한테 격려해라. 이건 불가능한 짓이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근무한 사단도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짓으로 어떤 서열을 강조하는 문화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좋은 실험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때 육군단장 정두군 중장이었죠. 그분이 했던 그 방식이 지금 외국의 징병제 국가가 보니까 다 돼 있더라고. 전부 끝나 있더라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징병제 국가들 대만이나 스위스나 핀란드의 장교들을 우리 병영혁신문화위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좀 같이 토론을 하자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까무러치는 거야.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군 병영 혁신을 한다는 그 논의 주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진짜 한국군은 이런 식의 상명하복 군대냐. 네. 뭐 완전히 그 원시 군대잖아 이게. 그렇죠. 상상도 못하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징병제 국가에서 그 안보가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끌려가서 강제로 소대중대 편성해서 마구마구 돌리고 욕이란 욕은 군대에서 다 배워오지 않습니까? 그 주로 쌍시옷 발음 나오는 거. 이래가지고 인격을 비하하는 방법만 배우는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토론한다고 했을 때 외국 군대가 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나 F-35 산다는 것도 그러고 이 병영 문화도 그러고 외국에 나가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망신을 당해가지고 외국 기자들한테 이제는 명함을 못 주겠어. 그것도 뭐 노스코리아도 아니고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는데 맞지? 사우스코리아에서 이게 노스코리아 얘기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아주 그 고개를 못 들고 얼굴이 뜨거워서 말이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번 혁신위원회 아직도 뭐 토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서 그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휴대폰 준다, 휴일 면회한다 이러는데 이거 다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건 지휘관들의 일거리 또 늘어난 거거든요. 문화는 안 바뀌고. 이러니 우리가 겨우 만불 시대 만들어서 요 정도 조금 먹고 살만하게 해놨다. 군대가 뭐 대한민국 안보 우리가 다 했다. 요런 식의 그 자만감들에 다 취해 있는 동안에 국가의 성장은 딱 멈춰버렸고, 그 다음에 군대는 속으로 골병이 들어가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시한부 국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국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2040년이면 국가 인구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하고 비슷해져요. 아니 204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6년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아마 관광만 잘 관리하시면 우리가 그때도 진짜 한번 방송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 우리가 늙어서도 해야 돼. 일할 사람 없고 돈 쓰는 사람만 많어. 그런데 이 군대 63만 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정부에서는. 그러려면은 장애인까지 가야 될 판입니다. 이제 군대를. 전과자도 가야 되고, 그럼 지휘관들이 전 국민 개병제로 가야죠, 뭐. 그러니까 진짜 징병제는 그때 내가 전 국민 개병제로 가야 그 머릿수를 채울까 말까. 그래도 채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고.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연령의 51%가 갔습니다. 지금 91%고 이게 98%로 바뀌어야 합니다. 2020년에. 98%가 가야 지금 이제 머릿수를 채우는 거죠. 그럼 2040년 가면은 공무기를 늘려야겠네. 공무기를 늘려야겠네요. 늘려야 되는데 한 30개월로 복귀해야. 그걸 늘리면은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없죠. 아예 안보가 문제인데 지금 뭐 경제가 문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돼. 안보를 할 건지 경제를 할 건지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근데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안보 경제 다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의 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외 원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오슬로 평화 협정 같은 거 우리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계의 어떤 평화 기구, 평화 회의.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존경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안보 문제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핵심적 국방력을 굉장히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밖으로는 대외 원조를 하고 그러면서 평화 협력 또 국제 협력을 이루어내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4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했대. 스톡홀름의 시민들이 많이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그때 자기들이 옷을 모아서 컨테이너 박스 1000개를 북한에 보냈다는 겁니다. 스페인에 옷이 남아도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1000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그때 북한에 원조했다. 그다음에 식량을 제일 많이 원조한 나라입니다. 당시 북한에. 우리는 안 했어요. 그때는 뭐 거기 있으면 망할 나라다 그래서 뭐 아예 그냥 우리는 안 했죠.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톨레랑스, 대외 원조를 하고 내부에서는 관용 이런 걸로 이제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보수당이 한 8년을 집권하면서 약간의 어떤 빈부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고. 조금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바로 사회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올해 9월 달 일입니다. 안 된다. 우린 다시 평등으로 가야 돼. 이걸로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자, 이 나라가 왜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보십시오. 어떤 세계의 존경을 받으며 국가의 매력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구성원들의 행복을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안보부라는 안보부라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을 만들었다. 반면에 한국은 크지만 약한 나라. 네. 예, 성장이 멈추고 미래가 없는 나라. 그러면서 시한부 국가. 예. 이제 초고령 사회로 급격히 가는 이런 식의 어떤 우울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개조한다. 혁신을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뭘 혁신한다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보면 답이 너무 뻔한 거예요. 네. 예. 안보관 경제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해야지. 군대 줄여야지. 그리고 잘못된 병영문화 있으면 없애야지. 아니 존중과 배려해야지. 이런 것만 다 빼버리고 혁신을 하겠다 그러는 거죠. 네, 네, 뭐 혁신하는 거 많이 있어요. 뭐 담배값도 혁신하고 있고, 네. 역사 교과서도 혁신하고 있고, 뭐 당정 관계도 또 혁신하고 있고, 그게 이제 거꾸로 와서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정리를 해보자면 그 국방 정책에 있어서 어떤 뭐 큰 틀에서 본다면 안보 정책 이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무기나 병력 수나 국방비 이런 하드 파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은 최소화하면서 또 그 효율은 극대화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세계 곳곳에 일종의 기여 외교, 협력 외교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로부터 존중받고 또 부러움을 사는 이런 나라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외세 순환을 당한 걸 그런 발전의 동력으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스웨덴만 보더라도 뭐 지난 5월 달에 북일 간의 합의가 스웨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톡홀름 합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왜 이 가까운 데도 많은데 저 멀리 북유럽까지 가서 그 합의를 하느냐. 그럼 그만큼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북한과 일본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의 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이제 그런 그 자리를 마련해줘서 이 적대 관계를 풀어내는, 그걸 해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 북일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당장 스웨덴에 뭐 이익이 되고 이게 돈벌이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이 작은 나라지만 크게 보고. 그래서 놀라운 현상이 우리 군사정전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중립국감시위원회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남북한이 다 신뢰하는 게 스웨덴 장교야. 네.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장교들이 와 있잖아요. 네네. 남북한을 자유자재로 드나든 장교들이 있어요. 네. 그게 스웨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 소식을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스웨덴에서 남북한을 동시에 보고 있는 그 안목이 수십 년간 축적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떨 땐 우리보다 북한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장교들이 지금 거기 가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나라의 파워, 즉 경쟁력이에요. 네. 외국의 이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같이 뭐 UAE에 원전 팔아먹으려고, 또 뭐 필리핀에 뭐 T-50 전투기 수출하려고, 뒷구멍으로 돈이나 갖다 주고, 이명계약서 체결하고, 이런 짓 안 해도 그 나라를 확실히 통찰력 있게 보고 평소부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의 국력이 됩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이것이 그 나라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그래서 900만, 500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 황당한 현실. 지금 북한에 3명의 미국인들이 억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북한하고 직접 소통할 채널이 없으니까 맨날 스웨덴 대사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스웨덴 정부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국인들 건강하냐? 뭐 혹시 북한에서 석방할 이런 움직임 없느냐? 지금 북한 대사관 거기 와서 있더라고. 그렇죠. 또 평양에 스웨덴 대사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도 작고 강하지만 이게 정말 이 글로벌 무대에서 이 세계 무대에서 곳곳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저는 편집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그 장면이 며칠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악이었어요. 저 진짜 낯뜨거워서 혼났습니다. 맞아요. 이 분단의 장병을 허무는데 전 세계여 도와주세요. 아니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나만이 할 바를 우리 스스로 할 바를 하면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할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제 무대에 가서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제 한국 정도 되면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분쟁 지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또 분쟁의 경험들이 많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여 외교를 할 수 있는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기 누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회 때문에 야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그게 정북 세력 때문에 정교조 때문에 그래서 민주노총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자기가 쌓아놓은 거를 다른 데서 다 까먹고 있다. 이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지금. 그 참 좀 한번 외국에 좀 나갔다 오시면은 좀 제대로 보시고 뭘 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국가 지도자 뭘 하는 직업인지 그걸 좀 자기가 뭐 하는 자리인지를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 자기 국민 탓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뉴욕 출장 가셔가지고 출장가 방문해서도 뭐 여야가 싸우는 동영상이나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마치 그걸 세계인들이 다 보는 것처럼 40초 눈 뜨고 눈물 한 방울 내시고 이거 갖고는 감동이 안 됩니다. 저기 어차피 이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국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그런 식으로 과거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어떤 행동 발달 장애 정신지체 이런 현상을 겪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번영하고 발전하고 조금 더 격이 높아지는 이런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격이다 이런 표현들 참 좋아하시는데 또 외국에 나가서 또 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고 그렇지만 외국의 인권 단체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한국의 인권 상황. 그래서 노스 코리아는 뭐 그건 상수고, 이 한국의 인권 상황, 또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이런 걸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등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갖고 언론 자유 떨어지고 있고. 지금 거의 군사 독재 시대 때로 거의 회귀하기 일보 직전으로 그 정도로 계속 등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 순위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다 야당 때문이고, 대통령 마음을 몰라주는 국민 때문이고, 국회 탓하고 국민 탓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정말 이 지도력의 품질이 의심시됩니다. 자, 우리 임태훈 소장이 이제 2부에 나오실 거니까, 그렇죠. 임태훈 소장님이 1부는 마치시죠. 그럼 1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안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임태훈 소장께서 잠시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민 TV 라디오가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좀 게스트를 모시기가 좀 어려웠어요. 출연료를 드리기가 좀 어렵게 돼서 게스트를 모시기가 좀 어렵게 됐는데 우리 임태훈 소장께서 또 흔쾌히 무료 봉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기로 하셨는데, 우리 좀 조합원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또 광고도 좀 많이,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주셔서, 국민TV가 좀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년의 군 사건, 마침 오늘이 국군의 날이에요. 그러네요. 사실은 오늘은 국군 장병들께 우리가 좀 따뜻한 메시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군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집단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 대부분이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런 정도 수준의 군대가 유지된다는 건 사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지난 갑자기 모두가 바뀌신 것 같아요.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우리도 격려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자꾸 이 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군에서 좀 억울하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심하다. 이런 어떤 그 억하심정으로 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낱낱이 밝히지 않으면은 또다시 개혁할 기회가 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군대가 미워서거나 군대가 없어져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이죠. 이 제대로 이제 군대가 제대로 서야 바로 서야 이제 뭐 군대도 우리 복무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도 군인 잔병들도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고 또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면 국민들이 더 믿고 신뢰하고 응원해주고 이런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민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오늘 국군의 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고 조금만 더 혁신하고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각성해서 우리가 좀 변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잘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어떤 병영문화의 어떤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인공인 임태훈 소장을 다시 모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태훈 소장께서 뭐 최근에 상군사령부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지금 좀 방송에 좀 뒤늦게 허겁지겁 모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왜 그래 바빠요? 아이, 그러게요. 영양가도 없이 바빠 죽겠네요, 그냥. 네. 오늘 국군의 날 갔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안 갔어요. 그래, 잘했어요. 네. 그거 자꾸 가려고 그러더라고. 오라 그러니까요, 자꾸 나를. 왜 오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뭐 VIP도 오신다면서요? 당연하지. 거긴 원래 오는 데는 자리. 오는 자리였어요?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대통령 표창이 있고 대통령 치사가 원래 들어가요. 대통령 표창도 안 줄 거면서 나는 왜 부르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자꾸 툭툭 하지 말고 오늘은 국군의 날이니까 조금 너무 또 군을 이렇게 우리가 그럴 것만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그리고 방금 우리 멘트가 국군의 날 축하드립니다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슬픈 국군의 날 아닌가요? 축하나 전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참 축하해줘야 되는데 지금 피로월룩진 인권 침해로 점철된 폭력과 야만이 꿈틀거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만신창이 된 국군의 날을 축하한다는 의미는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격려의 의미도 응원의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군이 제대로 해야 우리가 이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자, 우리 임태훈 소장은 군 영창에서 국군의 날을 맞이할 뻔했죠. 저는 그럴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요. 네. 감치를 안 하더라고요. 감치 명령을 내려서 감치를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이러면 감치 재판 24시간 안에 감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우리 3군 사령부에서 윤일병 사건이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되고 나서 첫 재판이 그 재판에 가셨잖아요. 우리 편집장님도.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셨죠. 네. 제가 싸우는 현장을. 싸우는 현장. 제가 그냥 가서 그냥 막 무턱대고 들이대고 막 머리를 막 들이밀던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던가요. 처음에는 말로써 시작했지. 그쵸.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몸싸움으로 번진 거죠. 그쵸.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뭐 국제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싸움닭은 가만히 있는데 싸움을 하지는 않거든요.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면은 그게 이유가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안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에 이제 들어갈 때는요. 그래서 저희는 보안 절차가 없는가 싶다고 해서 이렇게 3중으로 된 바리케이트를 문을 열어줬어요. 그날. 그래서 위병소를 통과한 저희 법정 감시단 버스가 군사법원 앞에 딱 섰죠. 그럼 내렸죠. 이 법원 앞에 가니까 방청권하고 표차를 가지고 올 테니까는 잠시 기다려달라. 라고 우리
대위 한 분이 오셔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절하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꽃이 3개가 나타나더니 아주 거만하게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더니 저기 교회 나가서 받아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고압적으로. 그래서 목소리 낮추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 이러면 안 되고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지 무단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받으라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규정을 가져오라고.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네, 처음부터 싸움이 붙은 건 아니죠. 이기영 대령인데요. 보안 담당이래요, 이 사람이. 제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관상을 봤는데 이 장군 진급이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감치 재판하기 전에 대기할 때 거기 헌병대 분들한테 내가 그 이기영 대령은 이번 장군 진급이 안 될 것 같다 관상을 보니 천상 군인인데 융통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지 않느냐. 참 부하들 힘들겠다 그랬더니 막 웃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장군 진급 못해요. 대령 예편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고 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막고 그 군무원 한 명도 막았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내가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힘겨운 싸움을 거치면서 어떻게든 법정에 입정을 했고 그날은 그 다음 날도 가니까 이제 검색하는 걸 앞에 이렇게 전진 배치시켜 놨더라고요. 자, 이건 지금 상군사령부 보통군사법정 입구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버스는 성당 앞에 섰고 성당에서 보안 서약서라는 걸 썼어요. 네. 저는 사실 보안 서약서 쓰는 것도 별로 이제 탐탁지 않지만 그 참가 법정 감시단 분들이 이거 꼭 써야 되냐고 싸우자라고 하는 거 제가 말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군부대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써주고 갑시다. 안 봤더니 왜 그걸 또 갑자기? 네, 그래서 한 장짜리 써줍시다. 그냥 싸우지 맙시다. 내가 사령관하고 그날 저녁에 신뢰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자라는 이야기를 서로 했기 때문에 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거기 몇몇 이제 과격파 분들을. 그래서 설득해서 들어갔고 마침 고태남 대령이 그날 3시에 저희가 24단에서 우리 고태남 대령이 누굽니까? 육군본부에서 파견온 우리 병영문화혁신위원회 2분과 간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인솔 해서 양평의 24단에서 있을 우리 병영문화혁신위원회 2분과 워크숍 1박 2일 저를 이제 모시고 가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임태훈 소장님 내가 안까지 모시겠다고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노터치하게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입구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오시고 변호인이 오시길 이제 같이 입정하려고 제가 어머니를 모셨죠. 또 쓸데없는 몸수에 갈까봐. 그래서 모시고 들어가는데 애들이 막 따라붙더니 검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가방도 열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못 열겠어요. 유가족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어머니 들여보내고는 임태훈 소장은 검신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검신을 해야 되는 규정을 가져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했더니 검신을 받으셔야 된다. 규정 가져와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법무과장이 뭐 대법원 규칙에 나와 가져오라고. 나는 여러분들은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금속 탐지기를 대는 대신에 내 가방은 못 열어본다.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라. 그래서 검신을 받고 들어가 있다 그랬더니 핸드폰 전화를 끄래요. 그래서 내가 왜 꺼야 되냐 그랬더니 법정에 입정할 땐 꺼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에 규정에 나와 있냐 규정 가져오라 그랬더니 주로 규정 문제고. 네, 그래서 제가 군사법원법을 보여줬어요. 군사법원법에는 이것을 녹음, 녹화, 녹취 뭐 이런 것들을 재판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할 경우에는 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전원을 끄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재판장이 명령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디에 누구에게 했냐 나는 고지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니까 벼룩박이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재판장이라고 해놓지는 않고 그냥 붙여만 놨어.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권리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계엄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다.
나를 왜 미리 사전에 핸드폰을 울릴 자 또는 녹음을 할 자 또는 영상을 녹화할 자로 예단하느냐.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빠서 응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거 안 끄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뒤에 테이프도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문고리 딱 잡았죠. 딱 열려고 하니까는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딱 장구대요. 그래서 문 열라고 다다다닥 했더니 저를 확 중령이 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훅 밀려나면서 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꼭지가 돌았죠. 너 일로 와. 이러고는 딱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나 밀었냐? 라고 했더니 놓으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제가 거기 유리창을 두들겼어요. 유리로 다 돼 있잖아요. 입구가. 재판장이 들어야 되니까. 유리를 문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좀 이따가 재판장이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문을 열고 또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았죠. 그랬더니 임태훈 씨 무슨 일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헌병대에 물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헌병 무슨 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헌병대 그 중령이 와서는 제가 소란을 피웠다는 겁니다. 검신을 참여 거부했고 검신 받았는데 핸드폰을 안 끄네 어쩌니 이래서 핸드폰을 왜 안 끄세요? 핸드폰 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왜 꺼야 되는지 무음으로 했으면 됐지 왜 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퇴장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퇴장 못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감치 명령 내리겠습니다. 감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병들이 와서는 달랑이 저를 들고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저를 덜렁덜렁 4명이서 데려가더라고요. 법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일어나서 이제 항의하고 그 윤일병 매형이 막 일어나서 재판장에 막 소리 지르고 막 항의하는 사태. 유가족은 또 감치 명령을 또 안 내리대요. 그러고는 이제 어떤 여성이 감치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저 여성도 감치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법정에 뒤에 있는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는 막 이제 아수라장이 됐죠. 그래서 저를 밖에다가 이제 덜렁 들여다 놓고는 좀 있다가 호송 차량이 오더라고요. 헌병대가 막 정렬해가지고는 막 이게 발 맞춰서 딱 한 10명이 촥촥촥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겠구나. 네, 드디어 군 영창 체험 투험을 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것만 못 해봤다며. 네, 그건 못 해봤죠. 제 소원인데. 그래서 이 방청하고 있던 사람들이 임태훈 소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와르르 나와가지고는 저를 에워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대치국면에 있다가 호송차하고 헌병대 병력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치를 명령을 내릴 때 감치 재판전까지 24시간 저를 구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구금하기 위해서 인치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치를 안 했다 뿐이지 그 앞마당이 인치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여성이 어딜 가면은 여군이 절절절절절 따라와요. 도망갈까봐. 제가 화장실 가도 절절절절 따라와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재판이 7시에 마쳤고 7시에 감치 재판을 하겠다고 들어가라 그러서 내가 왜 들어가냐고.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겠다. 유족들이 에워싸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헌병대 병력을 동원해가지고는 그 저를 이제 막았던 중령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지금부터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그 엄포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고는 저를 또 꽃가마를 태워서 달랑 들고는 저 법정에서 비공개로해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있는데 인간들이 안 오더라고. 일설에는 밥 먹으러 갔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고는 법원서기 2명하고 헌병대 분들이 이제 들어와 계셨어요. 한 법정에 10명이 넘는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를 그렇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분위기가 싸 해가지고 있는데 인간들이 안 오더라고요. 기다리니까. 심심해서 이제 그 감치 재판이 끝나고 이야기가 벌어졌죠. 그래서 그 중에 소령 한 분이 진짜 안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진짜 안보 뭐예요? 이랬더니 진짜 안보 애청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저 2군단 있을 때 뵀는데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TV보다 실물이 더 얼굴이 작으세요. 허허 그러면서 아니, 거기가 뭐 감치 재판이 아니라 팬미팅이 돼버렸구만. 네, 그 분위기가 그러면서는 또 어떤 분은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왜 휴대폰 끄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물어봐요. 정말 큰일 나는 거냐고.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냐고. 그래서 타협할 수 없다. 단순히 꺼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하면서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인권운동가가 저항하지 않으면 이 평민들은 그냥 다 이게 꺼야 되는 건지 알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소금이 아니면 어떻게 짠맛을 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자기결정권의 침해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 군판사 얘기가 재판할 때 이 안에서 영상 촬영이 있었고 그게 방송이 된 걸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한테 협조를 구해서 우리 법정감시단에게 주지를 시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재판이 끝나고 나갔는데 제가 물었어요. 정말 그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방송사가 이 법정 안을 찍어서 그걸 내보냈대요. 알고 봤더니 카메라가 피고인 측을 향해서 줌을 밖에서 당겼더라고요. 문 열어놓은 걸로? 네. 그 틈으로? 그러니까 그날 육군본부 공보과장도 와 있었는데 걔는 밥통이야. 와가지고 밥벌이도 못하고 지가 거기 그 포토라인 다 정해줘가지고는 거기서 줌으로 당긴 걸 가지고 왜 우리 방청객들에게 그걸 덤탱이를 씌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폐증 일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언론이 했는데 그 탓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딱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시 재판의 문제가 감시명령은 군판사가 못합니다. 재판장이 해야 돼요. 네. 재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 재판을 그 감시명령을 근데 그 본인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위법하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저희가 항고장을 제출했고요. 이제 항고장에 따라서 항고장을 제출했으니까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이제 항고 재판이 열리겠죠. 그러면은 말이에요. 감시명령 한 것에 대한 어떤 부당성을 항고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어차피 군사법제도 안에서는 다 같은 한패잖아.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싸워볼 만하다고 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임태훈 소장 영창 간 걸로 알고 댓글을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영창은 안 간 거죠? 영창을 갈 뻔했죠. 과태료 100만 원을 저희한테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감치 재판의 결과는? 그러니까 감치는 20일 이내에 감치할 수 있고,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20일 이빨 갇혀가지고, 체험을 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일단 5만원짜리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일당하고 좀 다른 건 벌금이고, 그러니까 벌금은 뭐냐면은 형사재판인 거고, 저는 이제 행정재판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영창을 가게 되면은 거기 구금돼 있는 애들 다 빼고 보게 해요, 시설을. 근데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 갇혀있는. 그쵸. 영창을 받아온 친구도 있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 지론 중에 하나가 군 영창제도 폐지 아니야,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폐지시키려면 그 제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알긴 하지만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는 신인균 대표가요, 밴드에 뭐라고, 그날 워크숍 오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되냐, 뭐 사식을 들고 가야 되냐, 그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과태료 100만 원 나온 거 알고, 자기는 정말 조마조마했대. 왜냐하면, 임태훈 소장이, 영창 체험하고 나서 나와서 이 제도 폐지에 대해서 방방 뜨기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자기 영창이 존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저 사람 갔다 오고 나서는 저거 폐지하자고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서 골치 아파질 텐데라고 해서 자기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미결수도 구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창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요. 행정처분을 받고 인신이 구속된 사람도 거기 와 있고
형사 절차에서 구속된 사람도 거기 와 있어요. 이거 분리돼야 되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자, 이 영창에 갈 뻔했는데, 이거 갔다 왔으면 더 좋았을 걸. 갔다 와서 한번 군 영창 특집 한번 하자고. 군 영창 특집을 했었어야 되는데 벌금으로 과태료로 바꿨다네 이걸 또. 그러면은 과태료가 부당하다, 영창 보내달라 이렇게 항고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이게 헌법 27조 2항이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 가야 돼. 네, 군사법원법 68조가. 시간 다 됐어. 그만 좀 떠나. 자, 시간이 없어. 인사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김용민 씨가 하는 정치 거기서 생중계로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임태훈 씨 지금 잡혀갔다 그러면서 전화 연결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김용민 씨 아직 안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김태훈 소장 잡혀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 자, 다음 시간에 임 소장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